당장 전원 철수시키시오. 이곳은 완전히 지옥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탈출했습니다. 매일 밤 울리는 총성, 화산재와 가뭄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땅, 모든 글로벌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으며 묻어버렸던 잔혹한 아수라장.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땅 속에서 전 세계 자원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요동이 시작됐습니다. 압도적인 달러와 완벽한 기술을 들이밀며 승리를 확신했던 초강 대국들. 그들이 짜놓은 수십억 달러짜리 판이 단 3초 만에 싹 다 박살났습니다. 강대국들이 자랑하던 자본력과 조건을 보란듯이 꺾어버린 의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저히 감춰져 있던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설계와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반전 전략.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경제적 낙오자라고 불러왔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거니까요. 국가 간의 계약은 자본과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감정이나 의리 같은 단어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자격조차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수십억 달러짜리 차관 패키지가 과테말라 정부의 손에서 조용히 덮이는 순간이었죠. 저는 알레한드로 산체스입니다. 세계은행 중남미 개발전략실에서 28년을 일해온 수석 고문입니다. 이라크의 폐허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사막까지 자본이 국가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 현장에서 지켜봐 온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과테말라와 인연을 맺은 건 세계은행에 들어오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하버드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 저는 미국 국제개발처 소속 말단 실무자로 과테말라 시티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그때가 1984년 36년째 이어지던 내전이 가장 잔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밤마다 총성이 울렸고 낮에도 폭발음이 그치지 않던 그 도시에서 저는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상관들은 그곳을 두고 이렇게 부르곤 했어요. 예산만 태우는 밑빠진 독이라고요. 당시 저희 국제개발처 사무실은 안전을 이유로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렸고 야간에는 발전기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죠. 저는 매일 밤 숙소 천장을 보며 언제쯤 이 파견이 끝나나 세고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미국 원조 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현장을 돌며 지원 물자가 어디로 가는지, 예산이 얼마나 새는지 확인하는 게 전부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이 나라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임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빨리 2년을 채우고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당시 함께 파견 나왔던 동료 몇 명은 채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매달 워싱턴 본부에 조기 귀임을 신청할까 고민했었죠. 그만큼 그 시절 과테말라는 서구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과는 단순히 서류로 접한 사건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40년의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날 과테말라 시티의 국립궁전에 들어설 때만 해도 저는 이번 일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궁전 회의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삼엄한 경비가 깔려 있었고 전 세계 50여 개 매체의 카메라가 도열해 있었어요. 리튬과 히토류, 그리고 핵심 에너지 인프라, 독점 개발권을 두고 벌어지는 과테말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이었으니까요. 세계은행 대표단은 30명이 넘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금융분석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자문역까지 대동했으니 그 위용은 말할 것도 없었죠. 반면 구석 자리에 앉은 한국 대표단은 통역을 포함해 단 4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넷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 전 그 폐허 속에서 봤던 낯익은 어떤 얼굴들이 떠올랐으니까요.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표정, 그 담담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독일 대표는 서류를 넘기며 저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그냥 요식 절차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패키지를 손에 쥔 저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끝난 게임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자본력, 백악관의 전폭적인 외교 지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금리 조건까지 갖췄는데 대체 무엇이 걱정이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죠. 회의실 뒤편에서는 벌써 우리 쪽 직원들이 축하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오른 과테말라 국책사업위원회와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부른 이름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가 일제히 단상을 향하는 그 짧은 순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옆자리의 독일 대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중국 대표단은 항의성 발언을 쏟아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죠. 미국 대표단 몇몇은 통역사를 붙잡고 다시 확인해달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렸고 회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 대신 40년 전 그 도시의 풍경이 어지럽게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날 오후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의 집무실 문을 밀치듯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경제학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장관은 아무 대꾸 없이 제가 내밀었던 세계은행 제안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집무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장관이 마시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어디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금리도, 규모도, 기술 지원도 전부 최상위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장관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산체스 고문님, 당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도시에 처음 왔던 그 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피를 흘려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장관이 말하는 그 해가 정확히 언제를 가리키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1984년, 제가 26살 젊은 실무자로 이 도시에 처음 발을 디뎠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 해에 여기 있었다는 걸 장관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건 제 인사 기록에도 자세히 남아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장관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고문님. 그 대답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간 파견 근무자였을 뿐인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장관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문님도 그때 여기 계셨죠. 그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이 땅에 남아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40년의 세월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 제가 애써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들을 하나씩 두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집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28년 경력에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지만 그보다 더 저를 흔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과테말라 시티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지만 그 밑바닥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해 그 거리의 풍경이 총성이 울리던 그 밤의 공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기억을 하나씩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든 채 이 폐허로 걸어 들어오던 낯선 얼굴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나타나던 발소리, 그리고 제가 그때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장면들이 서서히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시절 그 사람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국제개발처 보고서에도 그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감사해야 할 대상도 기록해야 할 가치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그 시절 무심코 지나쳤던 바로 그 장면들 속에
오늘 이 결과의 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첫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도망치던 그 폐허 속으로 유일하게 걸어 들어오던 사람들의 모습을요. 1984년 제가 처음 발을 디딘 과테말라 시티는 지옥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폭발음이 도시를 흔들었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총성이 골목을 타고 울려 퍼졌죠. 36년째 이어지던 내전이 가장 잔혹하게 정점을 찍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숙소 창문에는 두꺼운 나무 판자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총알에 깨지는 사고가 워낙 잦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총성의 방향을 가늠하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국제개발처 사무실에서는 매주 철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계 섬유 기업, 유럽계 식품 가공업체, 일본계 전자부품 공장까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죠. 당시 제 상관이었던 지역 담당관은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끝난 시장이다. 자본은 안전을 따라 움직이는 법이니 우리도 발을 뺄 준비를 하라고요. 저 역시 그 말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리스크를 계산했을 때 이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어느 오후 저는 도심 외곽 순찰을 나갔다가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던 공터에 낡은 트럭 몇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 몇 명이 자재를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통역을 불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지역은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위험 구역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계신 겁니까? 그중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사람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장을 지으러 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도시에서요? 다들 떠나고 있는데 말입니까? 그 사람은 별다른 동요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들 떠나니까 우리가 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통역에게 다시 확인까지 했으니까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냐고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상관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상관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며칠 못 버티고 시체가 되어 돌아갈 사람들이다. 신경 쓸 것 없다고요. 현지 게릴라 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돈에 미친 자살 특공대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서독 출신 동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 역시 속으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제가 감사하던 원조 프로젝트만 해도 치안 문제로 2달 만에 중단된 게 3시나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공터를 지나칠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갔습니다. 공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은 순찰 도중 그 공터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곧장 상황을 확인하러 갔죠. 이번에는 분명 철수했을 거라 확신하면서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부들은 이미 무너진 자재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담벼락 옆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이죠.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또 나오신 겁니까? 작업을 지휘하던 사람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못한 일이 오늘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던 서구식 안전 매뉴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태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보고서를 작성하러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속도를 늦추곤 했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습관이었죠. 저 공터에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자꾸 궁금해졌던 겁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왜 그렇게 그 현장에 신경을 쓰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원조 자금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사례라서 그렇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업무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인부들의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다들 땀에 젖은 얼굴로 옥수수빵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저를 본 관리자가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굳이 이 위험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제 질문에 관리자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위험하지 않은 곳에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먼저 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무모한 낙관론 정도로 치부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낙관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방식의 아주 치밀한 계산 말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대부분은 이 나라 말을 잘 못하실 텐데 인부들과는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관리자는 자기 손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통역입니다. 같이 일하면 말은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저는 그 대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묘한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저는 2년 가까이 이 나라에 있으면서도 스페인어 인사말 몇 마디밖에 익히지 못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저는 몇 차례 더 그 공터를 지나며 짧은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관리자는 매번 저를 알아보고 손을 들어 보였어요. 그 단순한 몸짓이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 근처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설로 세워둔 벽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자재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인부 몇 명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그 자리의 상황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다들 철수했을 거라 예상하면서요. 그런데 무너진 벽 앞에서 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흙 묻은 손을 털며 짧게 대답했어요. 무서워서 멈추면 아무것도 못 짓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구식 위험관리 매뉴얼에는 없는 답이었으니까요. 몇 달 뒤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중공식 무렵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갔죠. 계엄령으로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기던 그 시절 유독 그 공장만 밤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끊이지 않았어요.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밤에 이렇게까지 가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월급날 지켜드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저는 반문했습니다. 통행금지령도 있는데 야간 근무자들 안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공장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직접 숙소를 지었습니다. 밤에 위험하게 집으로 보내느니 여기서 재우고 먹이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시절 이 도시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이유로 자기 돈을 들여 숙소를 짓는 기업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숙소 안을 잠깐 들여다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열댓 명이 지낼 법한 방에 2층 침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취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소박하지만 정성 들인 배치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듬해 2월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공장 마당을 지나가다 봉투를 손에 쥔 여성 노동자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평생 처음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받아본 게요. 옆에 있던 다른 여성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년째 월급을 못 받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도도 늦지 않네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러 다니던 다른 기업들에서는 임금 체불이 일상이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장면들을 목격하고도 국제개발처 보고서에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 임무는 미국 원조 자금의 흐름을 감사하는 것이었지 다른 나라 기업의 행보를 기록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공터에서 봤던 첫 삽질, 무너진 벽 앞에서 다시 흙을 만지던 손, 그리고 봉투를 쥐고 울던 여성들의 얼굴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낡은 공터 하나가 40년 뒤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첫 월급 봉투 이야기는 그 도시 골목골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공장 정문 앞으로 수천 명이 몰려들었으니까요. 새벽 5시부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몇 명이나 온 겁니까? 통역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제보다 더 늘었네요. 저는 그 광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줄이라면 대개는 실망과 짜증으로 가득했는데 그 줄만큼은 뭔가 달랐거든요. 줄을 선 사람들 표정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청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여기는 약속을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에 오래도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까지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으니까요. 공장 주변 풍경도 몇 달 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공터 옆으로 야외 식당이 하나둘 생겼고 노점상들이 좌판을 깔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변화를 감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관찰 일지에 몇 줄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죽어있던 골목 경제가 공장 하나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요. 노점 주인 한 명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 길에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접었었는데 요즘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골목 하나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시장 상인 한 명은 아예 공장 앞으로 좌판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물었어요. 여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됩니까? 상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월급날마다 여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갑을 엽니다. 다른 곳은 그런 날이 없어요. 저는 그 대답에서 묘한 신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돈이 도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니까요. 한 번은 공장 정문 게시판에 붙은 채용 공고 앞에서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는 여성을 봤습니다. 저는 무슨 사정인지 물었습니다. 여성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전쟁통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라도 여기서 일해야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자리 하나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으니까요. 한 번은 공장 인근을 지나다 늦은 밤 통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봤습니다. 좁은 길목에 낡은 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버스 앞뒤로 배치되어 있었죠. 저는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버스는 뭡니까? 관리자가 대답했어요. 통근버스입니다. 밤길이 위험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이걸 다 감당하신다는 겁니까? 관리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출퇴근 못하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죠.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이 도시에서 노동자의 통근길까지 신경 쓰는 기업은 정말 흔치 않았으니까요. 버스에 오르던 한 여성 노동자는 저를 보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낯설면서도 인상 깊었습니다. 매일 밤 총성이 울리는 도시에서 그렇게 안심한 표정을 짓는 사람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았으니까요. 이 소문은 결국 과테말라 정부 쪽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산업부 소속 관료 몇 명이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침 그 자리에 있었고 관료들의 표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 한복판에서 홀로 환하게 불을 밝힌 공장을 보며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 관료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맞습니까? 저는 그 말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전쟁통에 완전히 죽어있던 도시, 한켠에서 국가 관료조차 낯설어 할 만큼 이질적인 활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관료 한 명은 공장 정문에 붙은 채용 공고를 한참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부 지원도 없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시차를 마치고 돌아가던 관료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국제개발처에서는 이런 사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상관들 대부분은 이 공장을 그저 예외적인 사례로 치부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원래 내전 폭격으로 사방이 파여 있었습니다. 정부도 예산이 없어 손을 대지 못하던 길이었죠. 저는 어느 날 아침 그 길을 지나다 낯선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몇 명이 직접 포크레인을 몰고 나와 도로를 메우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이 도로는 정부 소관 아닙니까? 왜 직접 하십니까? 작업을 지휘하던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출퇴근길인데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그 대답에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가도 손 놓고 있던 길을 외국 기업이 자기 돈으로 메우고 있다는 게 그때 저로서는 상식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공사가 끝난 뒤 그 길을 다시 지나가 봤습니다. 예전에는 트럭 한 대도 겨우 지나가던 진창길이었는데
이제는 두 대가 나란히 오갈 수 있을 만큼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로 위에 서서 이게 정말 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 맞는지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공장 내부를 잠깐 둘러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 감독은 스페인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지 노동자들에게 정밀한 봉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이 신기해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감독은 말 대신 직접 손을 잡고 바늘땀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시범을 보였고 실수가 나오면 몇 번이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줬어요. 노동자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말은 안 통해도 접은 손끝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다른 빈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장으로 보이는 나이 든 남성이 공장을 찾아와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우리 마을도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 말이 애원에 가까웠다는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국가에게도 서방 기업에게도 이미 버려진 지역이었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한국 기업은 실제로 인근 2개 지역에 추가 생산 라인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리스크를 계산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정이었으니까요. 정작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치안을 안정시키고 생산 체계를 완전히 닦아놓자 그제야 미국과 유럽, 자본이 슬금슬금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 국제개발처 회의에서 이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투자 위험도가 낮아졌으니 우리도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속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위험할 땐 거들떠도 안 보다가 안전해지니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몇 달 뒤 미국계 유통기업 담당자가 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 저도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반듯하게 닦인 도로와 안정된 치안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죠.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이 길을 누가 닦았는지, 이 치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나 하는 말인지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 감정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젊은 실무자였고 이건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 저는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통근 버스도 도로 보수도 말없이 전수되던 그 기술도 전부 개인적인 인상으로만 남겨뒀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40년 전 그 골목의 활기와 공장 앞 늘어선 줄 그리고 부족장의 그 간절한 부탁까지 모든 장면이 다시금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996년 저는 다시 과테말라시티로 돌아왔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개발처 후속 재건 프로젝트를 맡아 파견된 거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총성은 멈춰 있었지만 도시 전체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36년간 이어지던 내전이 마침내 그해 평화협정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협정서에 서명한다고 국가가 저절로 되살아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년 전과 비교하면 총성만 사라졌을 뿐 도로는 여전히 곳곳이 파여 있었고 건물 벽마다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는데 대체 무엇이 끝났다는 겁니까?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저는 계속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협정서 한 장으로 36년의 상처가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현장 보고서를 받아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국 보건소의 70%가 폭격으로 폐쇄된 상태였고 교과서도 교사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행정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세금 징수도 공공기록 관리도 예산 편성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관료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적힌 통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가 예산 집행률이 차에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이 나라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유엔과 여러 서방 국가들의 지원 방식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며 긴급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르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 물자라는 게 대부분 당장 먹고 치울 빵, 유통기한이 임박한 텐트, 곧 폐기해야 할 의약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자 목록을 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라 창고 정리 아닙니까? 한 번은 유럽계 구호단체 담당자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죠. 이 지역 보건소는 언제 복구할 계획입니까? 담당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긴급 구호가 임무라서요. 인프라 복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생존만 챙기고 미래는 나 몰라라 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국제개발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올해 배정된 원조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였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몇 년 뒤면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될 텐데 이 나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무렵 국제개발처 회의실 벽에 붙은 지도를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중남미 전역에 원조가 필요한 국가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그 점들 중에서도 자원이 풍부하거나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부터 골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처럼 아무런 지정학적 이득이 없는 나라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원조도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지도 어디에도 없는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테말라 정부가 공식 요청을 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코이카 재건팀이 이미 국경을 넘어 도착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 폐허에 대체 왜 자국 인력과 자본을 밀어넣는 겁니까? 며칠 뒤 저는 코이카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나라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사무소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한때 이런 폐허였습니다. 그때 저희를 도와준 방식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대답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감상적인 이유로 움직인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으로 귀국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입니까? 담당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되물었습니다. 꼭 이득이 있어야만 도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28년 경제학자로 살아온 제게 그 짧은 반문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한국의 재건 방식은 제가 알던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빵을 던져주는 대신 보건, 교육, 행정의 핵심, 인프라를 동시에 뜯어 고치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방식에 나름의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국가 자체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이식하는 전략이라고요. 폭격으로 죽어있던 시골 변방의 보건소들이 단 6달 만에 완전히 정상화되는 걸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냉동고와 백신이 공급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료진이 배치됐습니다. 저는 그중 한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잊지 못할 장면을 봤습니다. 내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보건소 앞에 모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감격하실 일입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걱정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구 단체들이 백신 물자만 던져주고 떠나던 것과 달리 한국 의료진은 현지 의사들과 6달간 흙바닥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백신 보관법과 환자 기록, 매뉴얼까지 통째로 전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보건소의 젊은 현지 의사와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그냥 냉동고만 두고 간 게 아닙니다. 이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다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자가 아니라 능력을 남기고 가는 방식이었구나 하고요. 며칠 뒤 저는 다른 보건소에서 한국인 간호사가 현지 조무색에 주사기 폐기 절차를 가르치는 장면도 봤습니다. 몇 번이고 손을 잡고 순서를 짚어주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절차까지 다 가르치실 필요가 있습니까?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떠난 뒤에도 여기 분들이 혼자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진짜 원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조의 끝이 언제인지를 미리 계산하고 움직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교육 붕괴 역시 심각했습니다. 저는 당시 학교 출석률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전으로 단절된 교사들 자리는 거의 채워지지 않았고 출석률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한국식 교사 재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직접 재교육을 받았고 무너진 학교 건물도 하나둘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나중에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이 50%에서 80%까지 폭증했으니까요. 한 번은 재건된 학교 앞에서 한 교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교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그냥 교실만 지어주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가르칠 수 있도록 방법 자체를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서구식 원조와 한국식 원조의 차이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원조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시혜로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전쟁 폐허에서 자립했던 과거를 거울 삼아 물고기를 잡는 국가, 작동의 원리 자체를 통째로 이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국제개발처 내부 보고서에 이 사례를 언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이렇게 말하며 반려했습니다. 이건 우리 예산 집행과 무관한 사례입니다. 굳이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저 역시 이게 단순한 몇 개 사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코이카 사무소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사무소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그 봉제 공장의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던 그 불빛과 지금 눈앞에 이 불빛이 묘하게 겹쳐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6달짜리 보건소 재건과 200명의 교사, 재훈련은 결코 우연한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뒤 이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1997년 무렵 저는 코이카 협력 업무차 서울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 공무원 연수단이 서울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국제개발처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참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출장을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몇 관료 교육 프로그램 참관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당시 과테말라의 행정력은 사실상 실종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 공공기록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는 관료가 거의 없었죠. 저는 그 무렵 이런 나라에 아무리 원조 자금을 쏟아부어도 행정 시스템이 무능하면 그 돈은 전부 증발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 워싱턴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행정력이 없는 나라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보여줘봤자 소용없습니다. 결국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여러 개발도상국 사례들이 대체로 그런 결말을 맞이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정부 서울 청사 주변을 둘러보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실 창문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동행한 과테말라 연수단 관료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합니까? 저 역시 정확한 답을 몰라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아마 오늘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감사원 견학 프로그램에서 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국가 예산 집행 내역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내를 맡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세금이니까요.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죠. 저는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러 다니던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예산 집행 내역이 철저히 비공개였으니까요. 민원 처리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민원 하나가 단 몇 분 만에 처리되는 걸 직접 지켜봤죠.
과테말라 연수단 관료 한 명이 그 화면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두 나라의 격차가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견학 셋째 날에는 세무 행정 시스템 시연도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에 임의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자 그 즉시 납세 이력과 체납 여부가 한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조회하는데 별도 승인 절차는 없습니까? 담당 공무원은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권한 안에서는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씁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비슷한 자료 하나 조회하려면 담당 부서 서너 곳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돌았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거대한 충격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강의 중 한국인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옆에 앉은 과테말라 관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뭐라 설명하기 힘든 동요가 스치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 저는 그 관료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강의 어떠셨습니까? 관료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료란 뇌물을 받는 자리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뭐라 말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여러 나라의 행정 문화와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뒤 저는 강사에게 직접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철학을 공무원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강사는 잠시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한때 부패가 심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꾸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 태도가 제게는 낯설면서도 인상 깊었으니까요.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까?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감추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매번 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교육 자료로 삼는 나라를 저는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연수 일정은 예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한국 측 강사진이 밤 11시에 강의실 불을 끄려 하면 연수생들이 오히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조금만 더 배우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열의에 놀랐습니다. 시차 적응도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밤샘 학습을 자청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늦은 밤 강의실 복도를 지나다 연수생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번역된 예산 편성 매뉴얼을 손에 쥔 채 복도에 서서 다시 읽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방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 계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배운 걸 자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어서요. 조국에 돌아가면 이걸 실제로 써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그런 절박함을 저는 오래도록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한국 측에서는 연수단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해뒀습니다. 지방의 한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해 실제 행정 현장을 견학하는 일정이었죠. 저도 동행했습니다. 그 자치단체 공무원은 민원인 한 명 한 명을 웃는 얼굴로 응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응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자는 대답했습니다. 민원인이 저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원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동행한 연수단 관료들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다들 수첩에 그 말을 받아 적고 있었어요. 버스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옆자리에 앉은 연수단 관료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나라 공무원들도 저런 표정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스스로 대답하듯 말을 이었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방법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변화라는 걸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연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귀국을 앞둔 연수단과 함께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관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기술만 배운 게 아닙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개발처가 그렇게 오랫동안 원조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정작 이 사람들에게 국가 운영의 근본을 가르쳐 준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연수단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방마다 서울에서 밤새 복사하고 번역한 매뉴얼과 회계 서류가 가득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서류들이 언젠가 저 나라의 행정체계 자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저는 옆자리에 앉았던 그 관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뭐부터 하실 겁니까? 그는 가방 속 매뉴얼을 꺼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걸 우리 부처 동료들에게 먼저 보여줄 겁니다. 저 혼자 배운 걸로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변화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였으니까요. 당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상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비행기에 실려 있던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이 나라 관료 조직의 미래 그 자체였던 겁니다. 2010년 저는 세계은행 소속으로 중남미 농업 인프라 평가 업무차 다시 과테말라를 찾았습니다. 국제개발처를 떠나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지 몇 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이 나라와의 인연이 이렇게 계속될 줄은 저 역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5월 파카야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마침 과테말라 시티 인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이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화산재가 마치 눈처럼 도시 전체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 보고를 위해 농경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농지가 순식간에 회색 재더미로 뒤덮여 있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회색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뼈대만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도 목이 따가운 걸 느끼며 이 재앙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로부터 한 달 뒤 허리케인 아가타가 상륙했습니다. 폭우와 침수가 남은 농업 기반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죠. 저는 그 무렵 세계은행 본부에 올릴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문했습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동료 연구원 하나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토양 오염과 수분 부족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십 년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보고서에 그대로 옮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숫자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이어진 대가뭄은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땅은 콘크리트처럼 갈라졌고 아동 영양실 조율은 세계 최악 수준까지 치솟았죠. 저는 그 통계를 확인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엔과 국제식량기구 보고서에는 하나같이 같은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이 지역은 자생력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절망한 농민들이 하나둘 고향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행렬을 직접 지켜보며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짐을 싸서 떠나는 한 농민 가족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기구가 이미 포기 선언을 한 땅에서 그 가족에게 남으라고 말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그 가족의 짐수레에는 낡은 냄비 몇 개와 아이들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초라한 짐을 보며 이 재앙이 통계 이상의 무게로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을 붙잡을 명분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손을 떼고 떠나던 그 시점에 대한민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소속 박사들이 이 척박한 농촌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국제기구가 손을 든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싶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 차림의 한국 농업 박사들이 화산자에 가득한 흙을 손으로 파헤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위성사진이나 데이터로 먼저 분석하지 않으십니까? 박사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흙은 만져봐야 압니다. 화면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서구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장 대신 회의실에서 위성 데이터만 들여다봤으니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흙에서 무엇을 확인하신 겁니까? 박사는 흙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겉은 죽어 있어도 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제기구 보고서가 사망 선고를 내린 땅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저와 동행했던 세계은행 소속 연구원 한 명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그냥 위안 삼아하는 행동입니다. 토양 성분 검사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는 이 땅에서 무언가 다시 자란다는 게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박사는 그런 회의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을 다시 한 줌 쥐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과거를 말해줄 뿐입니다. 저희는 내일을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동료 연구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 박사들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밀 점적 관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튜브를 통해 작물 뿌리에만 최소한의 물을 한 방울씩 정확히 공급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정말 가뭄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못 이겨내면 다른 방법을 또 찾으면 됩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에 서구식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결기를 느꼈습니다. 현지 농민 한 명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안 와도 자라는 씨앗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이 허황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박사들은 실제로 밤새 임시 연구실을 지키며 종자를 개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임시 연구실을 잠깐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허름한 컨테이너 안에 간이 실험대가 놓여 있었고 박사 2명이 자정이 넘도록 씨앗 샘플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숙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밤을 새우십니까? 박사 한 명이 고개도 들지 않은 차에 대답했습니다. 씨앗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할 걸 내일로 미루면 계절을 놓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저 컨테이너 하나가 이 광활한 폐허의 유일한 불빛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관수 시설이 설치된 뱃 한쪽을 걸어봤습니다. 튜브마다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행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튜브 하나하나를 다 직접 설치하신 겁니까?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토양 상태가 제각각이라 결국 사람 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밭 전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튜브 하나하나에 이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대가뭄 속에서 밭에는 파랗고 싱싱한 새싹들이 돋아나 있었으니까요. 마을 주민들이 그 밭 주위로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 농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랐어요. 옆에 있던 다른 농민도 거들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심었는데 이 새싹을 보니 다시 살아볼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계와 보고서로만 다뤄왔던 이 재앙이 그 순간만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수확량은 이전 정상 기후 때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도 한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박사 한 명은 자신이 밤새 개량한 품종에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아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리아 품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 아이의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밭에서 제일 먼저 뛰어놀 아이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마을 전체가 대성통곡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래도록 품고 있던 서구식 리스크 계산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2020년 3월, 저는 세계은행 코로나 긴급 대응팀 자문으로 워싱턴 본부에서 중남미 각국 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관련 보고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숫자만 보고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국 중증 환자용 집중치료실이 400개도 차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산소 공급 장치도 방호복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이 나라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도록 각국 확진자 통계를 비교하는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는 걸 보며 이번에는 정말 손을 쓸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무렵 백악관과 유럽연합이 내린 결정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경 전면 봉쇄와 의료물자 수출 금지 조치였죠. 동맹국들과 맺은 백신 계약과 진단 키트, 공급 계약까지 강제로 파기하는 장면을 저는 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동맹국들 계약까지 파기하면서 자국민만 챙기겠다는 겁니까? 동료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다들 자기 살 길부터 찾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과테말라 보건부 쪽에서 국제기구에 지원 요청 서류를 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이유로 최소 3달 이상 서류가 계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서류 검토가 3달이라니 대체 무엇을 위한 절차입니까? 저는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도 해봤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승인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규정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무책임함에 화가 났습니다.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우선일 수 있는 겁니까? 그 무렵 과테말라 보건부 장관의 발언이 담긴 비공개 회의록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혼자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세계은행 내부 회의에서도 과테말라를 포함한 여러 중남미 국가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논의했습니다. 한 선임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부터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반박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가 검사 자체를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결국 확진자 수 기준으로 지원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저는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조직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점, 과테말라 정부가 단 한 번도 공식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한민국에서 이륙한 대형 화물기가 과테말라시티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다시 물었습니다. 요청도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담당 실무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물기 편명, 출발지, 적재 목록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슷한 시기 이미 수십 개국에 진단키트와 반경물자를 선제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규모를 보고 이게 단발성 선의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방침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현장 조사차 직접 과테말라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화물기에서 내려진 상자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진단키트와 방호복, 산소 발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겉면에는 스페인어와 한글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숨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항 직원 한 명이 그 문구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구가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직원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상자를 하나씩 옮기던 다른 직원들의 표정도 유심히 살폈습니다. 다들 말없이 상자를 나르면서도 이따금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이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 든 물자를 더 살펴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 물자가 아니라 감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역학조사 추적 시스템, 격리관리 매뉴얼까지 함께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행한 방역 당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국가 기밀급 시스템을 왜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한국 대표단 한 명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비밀은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은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대표단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먼저 할 여유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부끄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늘 계약서와 조건, 리스크부터 따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며칠간 현지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전문의들이 시차 15시간을 극복하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화상으로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새벽 화상 교육 현장에 참관했습니다. 화면 속 의사는 산소 포화도, 관리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옆에 있던 현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 매일 이 시간에 접속하십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희 시차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저는 화면 속 의사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마스크 착용법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국 확진자 대응에도 정신없을 시기에 이런 여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가 끝난 뒤 그 의사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에 접속하시면 본국 근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사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을 줄이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목숨이 더 급하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자국의 위기 속에서도 타국의 생명을 먼저 챙기는 그 우선순위가 제게는 낯설고도 뭉클하게 다가왔으니까요. 교육이 끝난 뒤 저는 현지 의료진 몇 명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화면 너머 사람이 정말 매일 새벽에 나올까 싶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간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저분들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길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료라는 것이 결국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간호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저분들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은 있으십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화면으로만 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순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테말라를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그 화물기가 착륙했던 활주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미 상자들은 전부 각 지역으로 옮겨진 뒤였지만 활주로 한쪽에는 빈 나무 상자 몇 개가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상자 겉면에 남은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숨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물자는 사라졌지만 그 문장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공항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상자들은 버리지 않고 보관할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나라가 이 순간을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역사로 기억하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뒤 통계를 확인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중남미 전역이 확진자와 사망자 폭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와중에
과테말라만은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피해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인근 멕시코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정부 관계자들이 오히려 과테말라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대국의 자본과 군사력이 떠난 자리를 대한민국의 매뉴얼 하나가 대신 지켜냈다는 겁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래도록 그 상자에 적힌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당신들의 숨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이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2023년 저는 세계은행 청년고용정책 자문 업무로 다시 과테말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선 상태였죠. 대학 진학률은 바닥을 쳤고 젊은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현지 갱단에 들어가거나 마약 조직의 운반책이 되거나 목숨을 걸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무렵 중남미 청년 직업훈련 관련 보고서를 수도 없이 검토했습니다. 제 결론은 항상 냉정했습니다. 인프라와 기초교육이 부실한 나라에서 기술교육은 결국 세금 낭비로 끝난다는 겁니다. 한 번은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 마약과 범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연구원도 동의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초 인프라 없는 나라에 코딩 교육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몸에 맞지 않는 옷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봐온 여러 사례들이 대체로 그런 결말을 맞이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과테말라,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디지털 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회의적이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흔히 하듯 상위 몇 명에게 장학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내는 정도일 거라 짐작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연수생 선발 현장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측 선발 담당자들은 성적표도, 집안 배경도, 학벌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준 없이 어떻게 인재를 뽑는다는 겁니까? 제가 묻자 담당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성적이 아니라 눈빛을 봅니다. 조국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저는 그 대답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발된 100명 중에는 실제로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됐던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데 선발되신 겁니까? 제가 그중 한 청년에게 묻자 그는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서는 제 과거보다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서구식 선발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선발 현장을 조금 더 지켜보다 저는 또 다른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면접 대기석에서 다리를 떨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많이 긴장되십니까? 라는 제 말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이번이 제 인생에서 처음 주어진 기회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0년 넘게 개발도상국을 다니면서도 그런 절박한 눈빛을 자주 마주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선발된 청년들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협력 업무차 그 연수 현장에 동행하게 됐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와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코딩과 빅데이터 교육이 곧바로 시작됐으니까요. 기초도 없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도 높은 교육이 가능합니까? 라는 제 질문에 한 멘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나중 문제입니다. 저희가 먼저 가르치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12년 전 서울에서 봤던 행정 연수 프로그램과 닮은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제가 재차 묻자 멘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20년 전엔 이런 산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실패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저는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담을 교육의 첫 단추로 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실습실 한쪽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 멘토가 연수생들에게 자신이 예전에 만들었다 실패한 서비스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실패 사례를 이렇게 자세히 공개하셔도 괜찮습니까? 제가 묻자 멘토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제일 좋은 교재입니다. 성공 사례는 따라하기 쉽지 않지만 실패 원인은 누구나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실패를 감추지 않는 조직 문화라고요. 한 번은 늦은 밤 실습실을 지나다 마리오라는 청년을 봤습니다. 그는 컵라면을 옆에 둔 채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뭘 만들고 계십니까? 제 질문에 마리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날씨 예보 앱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몇 번이나 망치셨거든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미국 미립국을 시도했던 청년이 이제는 조국의 농민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마리오는 실제로 그 앱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몇 달 뒤 현지 조사차 과테말라를 다시 방문했다가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6달 만에 3만 명이 넘는 농민이 그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앱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제가 묻자 한 농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언제 비가 올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청년 하나가 만든 기술이 지역 전체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또 다른 연수생이었던 19살 소피아라는 청년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를 시장 골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소피아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간편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왜 무료로 배포하십니까? 제 질문에 소피아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장부를 쓸 줄 몰라서 고리대금에 시달리셨습니다. 이제 다른 상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나중에 수익 모델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다시 묻자 소피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상인들이 이걸 쓰면서 자리를 잡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조급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구식 스타트업 문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우선순위였으니까요. 그 시장 골목을 조금 더 걸어보니 옆 가게 상인도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옆 가게 주인이 알려줬다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이 변화가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며 저는 소피아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쓰고 있는 다른 상인과도 마주쳤습니다. 이걸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묻자 낡은 공책을 내려놓으며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돈이 어디로 새는지 처음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동안은 늘 깜깜이었거든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회계 프로그램 하나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처음으로 들여다볼 창을 열어준 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테말라 수도 곳곳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창업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한국 연수 출신들이 다른 청년들을 가르치는 순환 구조까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00명의 불씨가 수만 명의 청년을 깨우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그 순환 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마리오가 후배 연수생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설명하고 있었죠.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마리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 가르쳐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일 뿐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이 순환 구조가 단순한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한국과 과테말라가 공동으로 세운 정보기술 테크노타운 착공식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테말라 산업부 장관이 남긴 문장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미국은 우리 청년들에게 국경의 장벽을 세웠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청년들의 영혼 속에 가능성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통계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세계은행 본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28년간 써온 보고서 양식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던 그 양식이 이번만큼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과테말라의 40년치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기고 있었으니까요. 내전 속 공장의 불빛, 보건소 앞 눈물, 서울 청사의 새벽, 화산자의 밭의 새싹, 공항 상자의 문구, 판교의 컵라면까지 말이죠. 저는 결국 세계은행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초안을 통째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오는 것도 잊은 차에 저는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승무원이 2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숫자가 곧 진실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진실이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세계은행 동료가 화면을 흘깃 보더니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대체 뭘 그렇게 오래 쓰십니까? 이번 건은 그냥 결과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아니라 이유를 써야 할 것 같아서요. 동료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유라니? 그게 우리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저는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업무 범위를 스스로 넓히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과테말라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다시 한번 외교부 장관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항의가 아니라 질문을 안고서였죠. 수치적으로는 여전히 저희 제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각 전체가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되물었습니다. 산체스 고문님은 사실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6살에 이 도시에 처음 왔던 그 해부터 저 역시 그 답의 일부를 눈으로 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장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1984년 총성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떠날 때 미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996년 행정이 무너졌을 때, 2010년 대지가 화산재로 죽어갈 때, 2020년 팬데믹으로 숨이 막혀갈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계산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현장에 있었고 그 모든 순간마다 강대국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리스크를 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결정에 제가 40년 전 이 도시에 있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까? 장관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향이라기보다는 고문님이야말로 이 모든 걸 증명해줄 산증인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나라와의 인연을 그저 우연으로만 여겼던 게 이제 와서 보니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봐야 했던 겁니까? 그때는 왜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까?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젊을 때는 원래 그런 겁니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28년의 경력도 결국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협정이 끝나고 나면 한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장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진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지난 40년이 일련의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끊이지 않는 흐름이었다는 걸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위기가 오면 리스크를 계산하며 떠났지만 한국은 위기가 오면 언제나 가장 먼저 다가와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늘 우리 곁에 서 있던 나라의 이름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밤새 문장을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문장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가장 화려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대한민국은 40년의 기억을 제시했습니다. 과테말라는 계약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적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자본으로는 이 신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핵심 광물 개발 시범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서구식의 차가운 감시나 수탈의 공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과 현지 원주민 청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의 언어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함께 장비를 가동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한참 지켜보다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과 일하는 건 어떻습니까?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냥 같은 팀입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40년 전 봉제 공장의 첫 삽질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장 한쪽에서는 한국인 기술자가 서투른 스페인어로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있었고 현지 청년들은 웃으며 발음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40년 전 손짓 발짓으로 기술을 전수하던 첫 세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며칠 뒤 열린 최종 협정식 자리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잠시 접어두고 목이 맨 차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우리를 믿어준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혈맹이며 우리는 이 은혜를 역사에 새겨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를 가득 채운 관료들과 청년들, 그리고 냉정하게 지켜보던 외신 기자들까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8년 동안 숫자만 믿어온 제가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독일 대표조차 이번만큼은 아무 말 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박수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협정식이 끝난 뒤 저는 그 독일 대표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경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과 자본으로 겨루는 경기와 40년의 신뢰로 쌓아 올린 경기는 애초에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협정식장을 나서는 길에 저는 과테말라 청년 몇 명과도 마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자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겪은 걸 저희는 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이 협정이 단순한 자원 개발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한 세대의 고통이 다음 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저는 협정식장을 나서기 전 한국 대표단 쪽으로 다가가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협정 축하드립니다. 라는 제 말에 대표단 한 명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받을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계속해온 일을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자리를 뜨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이 모든 결과의 진짜 원동력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과테말라 시티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1984년 그 밤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겼을 때 홀로 붉은 불빛을 밝히던 봉제 공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도시의 불빛들이 그 첫 불빛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두 개의 불빛 사이에 놓인 40년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나라 곁을 지킨 건 자본도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결같았던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26살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이라 여겼던 제가 결국 이 모든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28년 경제학자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반증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언젠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40년간 쌓인 기억은 그 어떤 자본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